그러면은 저희 12시 2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INTM 포럼 2022년도 봄학기 세 번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네, 저희 INTM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지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 교실에서 연구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고 계신 조성권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신약 개발의 개요와 조기 임상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INTM을 통해서 배우셨던 내용이 조 교수님께서 연구 활동하시고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조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을 가졌죠. 저는 지금 이제 아주대학 의과대학 양리학 교실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아주대병원 임상시험센터에 이제 임상양리학을 하려고 이제 임상양리학과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신약 개발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신약이 개발되고 왜 early phase clinical development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 의대를 졸업을 해서 당시에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학생 실습을 했고, 수련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임상양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하고 조기 임상을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2라는 병원 자체가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이머징하는 시기에 삼성 서울병원이 이제 세워지고 성균관의대 만들어져서 그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안병원 짓기까지 그 시기에 제 학생 시기절을 보냈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에는 이제 새 병원을 짓기 전에는 이제 병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였는데 제 인턴을 신촌 세브란스 갈 때쯤에는 이제 그때 새 병원을 짓고 안병원을 짓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커지고 있는 그 단계를 수련하는 동안에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어떤 걸 고민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 때 대전에 있는 국군학 연구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3년을 보냈죠. 그래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2년 동안의 시기, 3년 동안에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파트타임 석사를 모집했죠, 당시에. 그래서 지금 계시는 구원재 교수님 뿐 아니라 당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신약 개발에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연구를 하려고 이제 미국에 갔죠. NIH 갔었는데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요산 중에서 요산이 낮은 사람들의 지네틱스를 찾는 지네틱 에피디미올로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당시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던 그런 시기에 NIH에 있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이메일을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 지금은 NIH에 있는 이제 디렉터로서 물러나셨던 프란시스 콜린스 원장님이 당시에 그 팬데믹의 중심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미국은 2020년 3월에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액티브 트라이얼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2020년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NIH에서 시작을 했던 게 세라퓨틱스와 백신을 어떻게 잘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초기 고민을 해서 했던 게 액티브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명한 빅파마들과 NIH와 같은 정부 기관들이 하나의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뭐 머크, 노바티스, 파이저는 같은 기업들, 엘라이 릴리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NIH 리더십에는 앤소니 파우치 같은 이제 NIH 조직 내에 나야드라고 하는 이제 감염병과 알러지 관련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디렉터입니다. 같이. 그리고 제가 있었던 NCI에는 덕 라울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HPV입니다. 그래서 경부암 그 서비컬 캔서입니다. 여성에서 경부암을 백신을 만들었던 그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당시 어떻게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치료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그 조직이 만들어졌죠. 제가 있는 동안 이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government에 있는 또는 regulation에 있는 조직들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고 리더십을 보통 발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제 바이오 파마들 자체가 신약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액티브는 달랐습니다. 액티브의 리더는 이제 그 앤소니 파우치 같은 이제 나야드에 있는 디렉터 또는 프란시스 콜린스 같은 NIH의 디렉터들이 모두 다 같이 제약사들 리더 파트너를 굉장히 잘 맺어서 비임상 그리고 세라피틱 클리니컬 그다음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백신을 어떻게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잘했죠. 당시에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모더나 백신은 나야드에 있는 이제 키스미어라고 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컨입니다. 이 여자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시퀀스를 가지고 신약을 그 백신을 만들었고 mRNA 백신을 만들었고 기술을 모더나에 이전을 했죠. 이런 게 그 당시 액티브 트라이얼에서 뭐 백신에 대해서 이벨리에이션에서 빨리 개발을 하고 바이오마커를 찾고 그다음에 세이프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각각의 그 전문가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NIH나 신약을 개발해서 허가해주는 FDA나 뿐 아니라 이제 감염병에 관심이 많은 CDC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당시에 하나 더 이렇게 돈을 댔던 주체는 오퍼레이셔널 워프 스피드라고 하는 미국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대서 신약 개발을 굉장히 빨리 했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타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드럭들인데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퍼부어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위중증으로 예방을 막기 위해서 리제너론의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약을 주사제를 맞았죠. 지금 이 약은 이제 오랄 필이 만들어지고부터는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른 좋은 약들을 새로 개발하고 있는, 동시에 개발할 수 있었던 그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하고자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DNA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약도 없고 그리고 백신이 없었을까요? 이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있었던 NIH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 특히나 그 사이언스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기술에 대한 문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립보건원에 있는 분들이 NIH를 방문을 하셔서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런 식의 그 mRNA 기술뿐 아니라 사이언스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준비된 과학자가 서로 다른 영역에 있지만 어떤 하나의 아웃브레이크 큰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하나의 큰 이벤트가 생겼을 때 모두가 투여가 돼서 하나의 리더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으면 조직이 어렵지 않았나. 물론 나머지 하나는 돈도 중요합니다.
리더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신약을 개발해서 만들어졌던 만들어졌던 리제너론이나 비어나 엘라이 릴리의 모노클로널 안타이바디는 초기에는 위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프로미스한 약들인데 현재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긴 하나 이런 약들은 이제 파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오랄 필이 나오면서부터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 않죠. 나머지 하나는 그동안에 이런 신약 개발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 자체는 어떻게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미국 FDA 자체는 전 세계 모든 제약사들이 신약에 대해서 허가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도 평가를 하고 에피커시도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많이 사용을 했던 게 EUA라고 하는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을 많이 적용을 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리뷰어들이 책임감 있게 먼저 신약 개발사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약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 1.2 빌리언 달러의 돈이 사용이 됩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유효성도 있어야 되고 약물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CMC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임상약자가 하는 약동 양력학적 특성을 잘 평가를 해서 도즈를 잘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비임상에서의 정보를 축적을 하고 임상에서도 정보를 축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동물에서 효과나 안전성이 확신이 되면 임상에 들어가서 사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하는 임상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임상 단계 전에 확보해야 되는 이제 안전성 자료에 대해서는 레귤레이션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개발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레귤레이션 사이언스의 일부입니다. 그럼 임상 시험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임상 시험이라고 하면 이제 동물 실험과는 다르게 사람에서 투여하는 어떤 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계획된 planned experiment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에 투여를 할 거고 어떤 환자에 어떤 영양을 투여를 할 건지를 프로토콜에 다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자체는 프로스펙티브하게 어느 시점부터 앞으로 진행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자체가 사람 평가하지 않는 사람과 인터벤션을 가한 사람에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윤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informed consent라고 해서 자발적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임상시험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건수를 보면 제 초기에 제가 그러니까 수련을 했던 2009년 이 시기에 우리나라 임상은 한 400건 정도가 됩니다. 제가 코넥트에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자료도 2020년 자료를 보면 800건이 되죠.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게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임상시험을 보면 제가 수련을 받을 때 신촌에 있었던 일상은 굉장히 서울에 있는 빅4 병원에서 1년에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었는데 2019년도의 그 데이터를 보면 일상 임상 시험이 218건 전체를 다 그러니까 하나의 싱글 센터 단일 기관 임상이나 멀티내셔널 스터디 같은 스터디를 다 합쳤을 때의 경우입니다. 218건이었는데 이제 삼상도 보면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많아졌죠.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 굉장히 많은 바이오파마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가 수련을 할 때 우리나라의 일상은 50건이었는데 지금 200건이 넘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 시험에서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나눠 보면 탐색적 임상 시험과 확증적 임상 시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탐색적 임상 시험은 이제 일상이나 이상 같이 초기 임상처럼 약물 자체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그런 임상 시험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탐색적 임상 시험 자체는 이제 First in Human Study와 같이 설계나 수행이나 해석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고, 확증적 임상 시험,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3상 임상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과 아니면 플라시보 대비 신약이 더 우월한지 또는 비열등한지를 검정을 하는 그런 임상시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험자 수와 피밸류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단계별로 임상시험의 목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초기 임상인 First in Human Study를 보통 하는 일상 임상 시험에서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어떤 약의 사람에서 맥시멈 톨러런스 도즈, 최대 내약 용량을 정하는 게 일상 임상 시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의 세이프티를 평가하는 거죠. 이때 그 PK를 볼 때는 그 도즈를 올리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약동학적 특성이 도즈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일상 임상 시험에서 도즈 리니어리티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이상 임상 시험에 진입을 하게 되면 건강인이 아닌 대부분 환자에서 임상을 진행을 합니다. 페이즈 2 스터디를 크게 페이즈 2A 스터디와 페이즈 2B 스터디로 나눌 수가 있는데, 페이즈 2A 스터디는 이제 프로브 오브 컨셉에서 환자에서 새로 개발된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라 할 수가 있고, 페이즈 2B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3상에서 투여를 하려고 하는 정확한 도즈를 찾는 도즈 파인딩 스터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상의 그 목표는 제가 앞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증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신약 개발이 뭐 10년에서 12년이 걸리고 그 비용이 뭐 1.2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은 1.5조 원 정도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성공에 대한 걸 이제 사람들이 계산을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일상에서 이제 비임상에서 통해서 리드를 찾고 있는 그 단계까지는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돈도 적게 들죠. 근데 임상의 컴파운드 자체가 임상에 들어가서 일상 단계부터는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이를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학자들이 임상 시험 자체의 석세스 레이트를 이렇게 계산을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강 이제 사람들의 그 문헌을 모아서 보면요, 일상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 성공률은 60%, 이상 임상 같은 경우에는 36%, 3상 임상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일상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일상과 이상을 합쳐서 효과를 일상 임상을 할 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일상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상에서 효과를, 동물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긴 하나 사람에서 효과를 증명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 임상 시험에서 그 인디케이션, 즉 질환별로 성공률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보통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60% 내외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제 CNS 중에서 사이키아트릭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 조금 더 낮고, 레스피레이토리 또는 오토이뮨 디지즈 같은 경우, 그리고 안과 질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어떤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어떤 타겟을 가지고 개발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나,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습니다. 이를 이제 새로운 New Molecular Entity와 같은 케미컬 드럭과 바이오로직스처럼 모노클로널 안타이바디처럼 이제 바이오로직스에 따라서 나눠보면 이런 바이오로직스는 제조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1상과 이상에서 성공률이 케미컬 드럭에 비해서 타겟을 직접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패율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모델에서 보면 아카데미아나 아니면 정부기관,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데서 비임상에서 좋은 물질을 가지고 오면 바이오텍에 넘기고 바이오텍 자체가 바이오파마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로열티를 받는 이런 구조가 신약 개발에서 파이프라인을 넘겨주는 구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자체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신기한 하나 회사를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초기 임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로열티 파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열티 파마라는 회사는 신기하게도 모델 자체가 메가 펀드를 가지고 바이오로직스를 가지는 회사에만 투자를 합니다. 뉴 몰레큘러 엔티티의 케미컬 드럭이 아닌 바이오로직스를 가지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앞단이 아니라 리스크가 적은 3상 또는 이제 허가를 받았던 약에 대해서 투자를 하죠. 특이한 회사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이런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로열티 파마는 오피스 자체는 그 뉴욕 맨하튼의 미드타운에 있습니다. 1년에 15 지금은 15 빌리언 달러의 에셋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3 빌리언 달러 정도를 캡텍 디플로이먼트를 합니다. 경우의 파이프라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빅파마에 있는 좋은 약들에 있는 판권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 지금 약이 개발된 게 미국에는 굉장히 많긴 한데 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약들도 가지고 있고 MSK-CC의 뉴포젠이라고 하는 GCSF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임상시험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게 접근을 하는 특히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로열티 파마는 1년에 300개의 리뷰를 하고 그 중에 80개의 CD를 맺어서 그 중에서 리뷰를 60개 정도 제대로 한 다음에 5개 정도를 1년에 엑스큐션을 하는데 딜을 성공을 시키는데 돈을 주고 판권을 사가지고 오는 게 3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도 3조 원이 넘죠. 근데 큰 돈, 메가 펀드를 가지고 메가 전략으로 바이오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임상이 진행된 약들의 판권을 사가지고 옵니다. 즉, 잘 개발되고 있는 약들의 3상에서 많이 드는 비용을 같이 쉐어를 하면서 가지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석세스 레이트가 88%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3상의 성공률이 60%인데 가지고 오는 약들에서 좋은 약들만 가지고 오거나 허가된 약들을 가지고 와서 디벨롭먼트 스테이지 자체에 가지고 와서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에셋 자체가 15 빌리언 달러인데 그 중에서 신약이 허가된 게 8.7 빌리언 달러가 있으면 이것들이 대부분 허가에 돼서 프로를 된 게 이때는 95%가 허가가 됐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허가가 안 된 경우가 3%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GCSF나
시스틱 파이브시스에 대한 약들을 다 평가를 해서 합쳐보면 미국에 있는 전체 빅파마 30개의 R&D 스탠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3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성공 스토리는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그 MSKCC라고 하는 마운틴 슬로운 캐서린 캔서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었던 GCSF가 있습니다. 이 물질 역시도 바이올로직스 드럭이고 항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세포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가 그 MSKCC에 접근을 해서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20% 사가지고 오게 되는 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MSKCC는 이제 뉴욕에 새로운 리서치 센터를 만들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로열티 파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죠. 이게 하나의 시작이고 이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15 빌리언 달러의 에셋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보면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국내 제약사에서 글로벌 제약사로 갈 때 넘겨줘야 되고 이때의 그 이노베이션 자체를 일으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기 임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 조기 임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의 CTC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임상에 필요한 거에 몇 가지 컨셉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IND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Investigational New Drug에 대한 Development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IND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IB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새로 개발된 약들의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성 결과, 그리고 PK 서머리, 세이프티나 이펙티브니스, 그다음에 가지고 올 리스크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정보를 다 보통 IB에 넣습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클리니컬 프로토콜을 IND 자료에 넣고 CMC 자료 역시 여기에 넣습니다. 파마콜로지, 톡시콜로지 자료를 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IND 서미션을 하게 되면 일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임상시험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첫 사람에서 투여하게 되는 임상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자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3명에서 24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톨러런스를 주로 보고 PK나 메타볼리즘 자체 평가를 많이 하고 그 중에서 경우에 따라 요즘에는 에피커시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파마코다이내믹스도 평가를 합니다. 나머지 한 종류의 그 일상의 예를 보면 리버 임썸피션나 키니 임페어먼트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서 하는 임상 같은 경우는 원시 스터디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원시 스터디는 이상이 끝난 후에 일상에서 타겟을 가지고 몇몇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굉장히 일상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IV 제제와 오랄 제제를 비교를 하는 바이오 어벨리비티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그 서로 다른 포뮬레이션을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프리 페이즈 2A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도즈 레셔널 그리고 익스포저 리스폰스 자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기회 자체는 그러니까 FDA에서 하게 되는데 FDA 리뷰어를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임상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상 중에서 페이즈 2의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페이즈 2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프로브 오브 컨셉을 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 중에서 그 타겟 파퓰레이션에서의 그 임상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50에서 300명 정도를 한 분의 평가를 하고 세이프티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스터디는 페이즈 2B 스터디인데 이때는 군당 수백 명 정도를 보게 되고 에피커시 파라미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즈 파인딩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플라시보와 에피커시 자체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2B 스터디의 목적이고 세이프티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엔드 오브 페이즈 2 미팅이라고 해서 스페셜 프로토콜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엔드 오브 페이즈 2 미팅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멀 카시노제니시티 그리고 파이널 프로덕트 자체의 IP 자체의 그 스테빌리티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3상 임상에서의 그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또는 에피커시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3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3상 임상 시험은 피보탈 임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스탠더드 세라피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주고자 하는 약이 어떤 에피커시를 지니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 세이프티 역시 넣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는 NDA라는 리뷰를 거치게 됩니다. NDA의 리뷰 프로세스를 보면 프리 NDA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 새로운 미국에서의 NDA 자체는 그 60일 만에 대답을 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푸드파라고 유저 피 액트를 통해서 이를 보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신약 개발에 있어서 유저 피를 나라 그 스폰서가 많이 되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 스폰서가 더 돼서 이를 통해서 빠른 임상의 허가를 촉진을 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스탠다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스탠다드로 갈 건지 아니면 프라이어리티 리뷰로 갈 건지에 대한 결정인데 프라이어리티 리뷰 자체에 대한 바우처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올펀드라고 지정된 그 레어 디지즈 또는 트로피컬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그 올펀 드럭으로 지정이 프라이어티 리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accelerated 리뷰인데 accelerat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그 새로 빨리 리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보시면 저희와 같이 그 임상 자체에 대해서 그 리미테이션이 존재를 하는데 3상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레어한 디지즈를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레어한 드러그의 이벤트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 시험 중에 4상 임상 시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스트 마케팅 서베이런스라고 진행을 하는 4상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이프티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 스페셜한 메디컬 프로블럼이 있거나 그 분도 좀 더 특별한 분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게 PMS 스터디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NDA 자료에서의 임상시험에서의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임상 양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상시험의 프로토콜에서는 애드미 그리고 파마코카이네틱스, 파마코다이내믹스 그리고 드럭 인터랙션 스터디 그리고 바이오파마스티컬
그리고 파마코다이내믹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파마코메트릭 리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KPK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는데, 모든 도즈에서 저희가 모든 용량에서 이 리스폰스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용량에서 모델링을 통해서 파퓰레이션 자체의 PK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프로토콜 자체에서 그 접근한 이야기한 그 티카그렐 예인데, 티카그렐과 같이 또는 티카그렐과 AR1249110 같은 메타볼라이트 자체가 더 웨이트나 다른 코베레이트가 있는지를 평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티카그렐의 코베레이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닉 그룹 자체가 정반대 역할을 가집니다. 즉 에이시안인 경우에는 티카그렐의 바이어빌리티가 증가가 되는데, 블랙인 경우에는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약물 유전체 리뷰입니다. 우리가 약물 유전체라고 하면 그 유전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티카그렐 같은 경우에는 CRP2C19에서 대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RP2C19의 지노타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평가를 하는 게 CRP2C19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를 통해서 즉 레이블에 CRP2C19의 변이가 있으면 티카그렐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리에서 약동학이라고 하면 에드미를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limination인데, 그때의 평가 지표는 주로 가장 큰 높은 지점의 농도인 Cmax, 그리고 에리아 자체의 농도를 다 더한 값인 AUC, 그리고 세점 터미널 할프라이프라고 하는데, 그 점을 뒤쪽에서 세 개의 점을 찍어서 반감기를 구하는 PK를 중요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약동학인데, 약동학에서는 이펙트 사이트의 컨센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나머지 하나는 그 노벨티와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벨티라고 하면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약을 새롭게 만든 것을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노벨티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약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BCR-ABL이라고 하는 그 백혈병 치료제인데, 초기에 글리백이 나왔을 때 자체는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즉, 이 글리백 자체가 제일 먼저 허가를 받았던 카이네이즈 이니비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세투입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다른 기전의 항암을 받았기 때문에 항암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노베이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는 가장 큰 걸 보시면, 니시를 찾게 해주고 레퓨테이션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가정을 다시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 탄력성도 좋아야 되고, 콜라보레이티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셔널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NCI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메타레스틴이었습니다. 메타레스틴 자체는 피노타이픽한 피노타이픽하게 보면 그 저희가 있는 PNC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캔서 조직 바로 옆에 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메타스타틱 캔서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PNC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피노타입의 디벨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예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시면 비임상의 단계이긴 하나 어떤 약의 있으면 어세이 데이터, 디지즈 모델 데이터, 인비보 TD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커버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왜 중요하냐라고 사람들이 물으시면 일반적으로 동물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그 사람과 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보면 이 경우에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리스폰스이고 C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리스폰스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D가 스테이프한 파라미터의 그 확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체가 더 스테이프한 이퀘이션을 보이게 되면 요즘에 이야기하는 플랫 리스폰스를 가지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룰 오브 썸은 보시면 사람에서의 결과는 동물에서 결과로 예측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전체 사람의 자체가 만든다는 게 동물 모델에서 똑같이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진행을 할 때 트레이스를 통해서 라디오 아이소톱을 레이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P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애드밀을 따르고 그 단계에서 o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limination 단계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디벨롭먼트 할 때, 신약을 개발할 때 약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POC 스터디에서 사람 도즈를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매드캠이라고 하는 케미스트를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디트 컴파운드를 PK-like 펩타이드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톡스 결과에서 서로 다른 스피시즈를 가이드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노아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노아엘은 No Observed Adverse Drug Reaction인데, 이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톡시콜로지 자체의 드럭 디벨롭먼트 자체를 보시면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프로브 디벨롭먼트 한 다음에 리드 옵티미제이션, 클리니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지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물질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이해를 하고 리드와 컴파운드의 디벨롭먼트에서는 7에서 14일 정도 비임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임상을 진행할 때의 기준과 달라서 나중에 조금 더 긴 독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을 셀렉션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비트로나 인비보 데이터가 타겟을 서포트하는데
더 좋은 게 될 수가 있고, 라이어빌리티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오프 타겟을 관찰을 하고 타겟의 디스트리뷰션을 평가를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익스포저 톡시콜로지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비트로 톡시시티, 제너 톡시시티, 리서터 톡시시티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비보 스터디에서 보면 7에서 14일 동안에 인비보 톡시콜로지 스터디를 하면 타겟 오르간 톡시시티 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톡시콜로지 스터디 자체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일상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MRSD에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First Human Study를 진행을 하게 되면 M3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No Observed Adverse Drug Level이라고 하면 NOAL이라고 하고, 이때 그 스타팅 도즈를 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PK 코릴레이션을 알로메틱 스케일로 보게 됩니다. First Human Study를 보시면 New Molecular Entity를 대상으로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진행을 한 다음에 임상을 디자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Safety와 Tolerability, MT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그 First Human Study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톡시콜로지와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때는 파마콜로지컬 이펙트가 서로 다른 민과 애니멀에서 동일하다는 게 있습니다. 즉, 이것 자체는 그 동물과 사람에서의 톡시콜로지가 비슷하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보시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아의 기준으로 그 임상시험 일상을 설계를 하는 경우 있어서 해보면 렛의 4kg짜리를 가지고 휴먼 이퀴valent 도즈를 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9에서 3.0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렛이 3kg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지가 않고요. 25mg/kg에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3kg가 되면 25 나누기 3.1에서 8.1mg/kg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임상에서 세이프티 팩터가 10 이하인 경우와 세이프티 팩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팩터 자체는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링하는 수치가 10mg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레빗의 결과를 보시면 0.8mg로 스타팅 도즈를 하게 되고, 인크리싱하는 도즈의 약 자체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플랫 리스폰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 되고, 그거 예를 보면 스티프한 도즈 리스폰스 커브 이거나 severe toxicity, variable viability, irreversible toxicity 등이 있습니다. 네.
세이프티 팩터 자체에서 그걸 맞추는 경우는 보통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즈 에스컬레이션 스트래터지를 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이 셀프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즈 파인딩 스터디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또 기존의 알제브라나 지오메트릭을 보면 그 높이가 분이 증가함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지만 modified 피보나치 수열은 조금 더 결과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게 그 MTD하고 스타팅 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스타핑 룰이 뉴욕 그 미국과 그 유럽과 기준이 다릅니다. MTD 같은 경우에는 그 톡시시티 자체를 평가를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단계에서 도즈를 톡시시티 평가를 하는 데 비해서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즈 자체를 MTD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알로메틱 스케일을 통해서 이걸 예측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그 스피시즈에서 알로메틱 스케일 자체는 그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몸무게 또는 다른 걸 이용을 하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합니다. 해보면 그 뉴 몰레큘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뉴 몰레큘 엔티티로 그 예측을 하게 되면 테제너럴 트레제티와 같이 CD28 모노클론 안티바디인데 그걸 예측을 해보면 그 기존에 예측을 했던 도즈 자체가 마벨이 아니라 MTD 자체로 예측을 하다 보니 더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면 그 모노크롬 안티바디에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마벨 어프로치로 가야지 그 모노크롬 그 MTD 전략으로 가게 되면 실패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우리 조성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참 좋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그 개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물론 모더나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충분한 임상 시험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했는데 과연 이게 동양인 특히 아시안 계통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해도 이 같은 한국인이라도 뉴욕에서 몇십 년 사는 그 한국 사람하고 한국에서 이 쭉 커온 한국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식사가 그쪽에서 빵과 뭐 고기 위주인데 여기서는 뭐 밥과 김치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식생활을 한 20년 넘게 이렇게 계속하면 아무래도 같은 동양인이라도 완전히 다른 그 특성을 가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 화이자나 이런 모더나가 특히 우리 한국인한테 부작용이 많았던 이유는 그 대상, 임상 대상이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 주로 미국에 있는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특히 앞으로 계속 이제 백신을 계속 이제 엔데믹이 돼서 매년 백신을 개발할 텐데 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백신이나 이런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식약처 같은 데서도 인가를 내줄 때 너무 빠르게 그냥 그쪽에서 인가한 걸 보고 바로 그냥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 임상시험 할 때 아까 얘기한 일상이나 이럴 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셀렉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이런 임상 시험에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이 또 지원하고 또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그 몸에 이런 여러 가지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하셨던 한국에서의 그 이제 다국적 임상 자체에 대한 참여가 적다. 네. 이거는 저희가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셨던 그 시험자가 참여하는 게 한국인에서만 참여를 해서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뭐 자기가 지원하기 때문에 네. 이런 임상에 여러 번 참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또 참여하기 때문에 내성이 다른 약에 내성이 생긴 사람이 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걱정이 되시죠. 그 보통 그 개발에 보시면 아까 제가 3상까지의 임상 자체를 보면 그 셀렉티드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임상 개발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허가가 받고 난 후에 그 PMS 스터디라고 해서 4상 임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을 필요로 해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의약품 제어가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임상 시험에서 모든 사람을 다 평가를 한다.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자체는 Emergency Use Authorized EUA를 대부분 받고 처방을 했죠. 그러다 보니 소수를 가지고 평가를 했죠. 그래서 부작용도 다 모니터링을 못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평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응급 사용 허가 신청을 해준 거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못했고 극히 일부만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전 국민이 다 접종을 한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별한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새롭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기 님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최영기 님께서 직접 지금 마이크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어려우시면 예, 조 교수님께서 이렇게 채팅창을 보시고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게 그 인비보 스터디를 네, 최영기님께서는 지금 마이크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네. 예, 첫 번째 질문이 세 가지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 질문은 연구 임상을 의미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조기 임상을 한다면은 해볼 만하다 또는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조기 임상을 진행하면 좋을 그 디지즈 에어리어가 따로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조기임상 자체가 그 연구임상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임상이라고 하면 이제 IIT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연구자가 새로운 약을 사용을 하다 보면 오프 레이블 유저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약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연구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그 일상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한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기 임상 자체가 해볼 만하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비임상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도 일상 임상을 하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고요. 일상은 세이프티가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 잘 보시면 세이프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용량을 올렸을 때 가장 높은 농도에서 톨러런스를 가지는 그런 도즈를 결정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석세스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약들 자체가 이상에 가게 되면 에피커시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 자체에서 해볼 수 있다, 해볼 만하다, 조기 임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노고 디시전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일상 임상 시험을 할 때 페이즈 2A 스터디를 묶어서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 임상을 했을 때 할 만한 디지즈 에리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CNS 드럭, 브레인으로 가는 그런 약들을 그동안 많이 안 했죠. 성공률이 아까 보시면 사이키아트릭 드럭 자체가 성공률이 낮습니다. 보시면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사이키아트릭 드럭 자체가 낮죠. 그래서 그동안 어떤 영역이 더 우월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어떤 하나를 골라라,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연구하는 게 카디오 메타볼릭 관련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카디오 메타볼릭 관련된 연구를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규환 교수님, 예, 예, 예. 교수님, 조 교수님, 조성공 교수님 오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어렵고 복잡한 임상시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양리학 하시는 분이 또 우리 기술경영대학원, 졸업생이시라니 더욱더, 저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두 가지, 하나는 클래리피케이션 질문이고 또 하나는 조금 교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첫째, 교수님 지금 조기 임상 얘기하셨는데 이게 페이스 1, 2 스터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페이즈 1과 페이즈 2A를 묶어서 해야 된다는. 예. 그렇게 묶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약이고 우리가 약을 디벨롭 하려고 하면 레귤레터리 리ኳ이어먼트로 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옵셔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따로따로 할 거냐 묶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이것은 그 레귤레토리 어프로벌 받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셋이 꼭 필요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clarifying 퀘스천이었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신약 개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니드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이제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미국과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하신 준비된 과학자의 풀도 상대적으로 작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도 굉장히 프래그먼트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축적된 경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 전체의 상황인데, 이것을 개별 기업의 단계로 가면 이것은 더욱더 그 상태가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수님께서 NIH에서 COVID-19 백신 그것을 개발을 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뭔가 앞으로 우리가 거기서의 그 러닝 포인트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러닝 포인트 어떤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NIH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이 디벨롭을 했지만 정부 기관이 그걸 갖다가 사실 코디네이션 하면서 주도를 해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세스상에서 우리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티드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새롭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유추해 나갈 수 있는 게 있지 않는가? 뭐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게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NIH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NIH라고 하는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죠. 근데 미국의 NIH 자체는 우리나라와 국립보건원 조직과
우리나라의 복지부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 조직을 합친 그런 조직과 비슷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년에 그 예산을 40조, 그러니까 40 빌리언 달러죠. 40조 정도를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 인트라뮬랄로 사용하는 게 한 10% 정도, 그리고 90%는 익스트라뮬랄로 그 대부분의 학교나 연구단체를 나눠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복지부 또는 연구재단에서 나눠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국립보건원 같은 그런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이런 위급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한 번에 같은 조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NIH라는 한국에 있는 국립보건원이라는 조직에 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립보건원이라는 조직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미국에 있는 NIH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적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더 적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각 파편화되어 있는 프래그멘티드 된 그런 조직들에서 뭘 하나를 더 묶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보건진과 같은 조직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의, 그래서 연구자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벌써 점심시간이 맞춰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굉장히 시의성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INTM 포럼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 행사는 저희 이 케이스 스터디 발표 하신 이번 이제 졸업생들의 이제 우수 사례를 발표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해 주신 조성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